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약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NPL, 즉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도 2월 15일 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NPL 특강을 참 오랜만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경매보다 NPL로 부자 되기라고 하는 책을 썼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실채권, 즉 NPL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부실채권이 발생이 돼서 이것이 정리되는 그런 절차가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배당 분석,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경매와 NPL, 경매와 NPL 잘 알아야 한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은 NPL의 첫 번째 강점인 우월적인 낙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월적인 낙찰. 과연 우월적인 낙찰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죠?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KB 국민은행 가서 대출을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70%, 일명 LTV 70%인 7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제가 뭐 특별히 신용등급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출을 받는 거죠. 얼마를 받았다? 네, 7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원금은 7억 원. 통상 이제 이럴 때 대출과 관련된 이자, 연 뭐 이를테면 3%. 자,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연체 이자는 뭐 연 18%, 연 20%.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연 24%까지. 그러나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연체 이자가 뭐 이를테면 연 7%,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래서 대출의 원금 7억 원. 그런데 제가 이자, 연체 이자 이런 것들도 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저희 어떤 대출 원금, 이자까지 총망라해서 우선 변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데 통상 1금융권은 120% 할증합니다. 대출 원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출 원금 7억, 채권 최고액 8억 4천만 원짜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차주들이 당연히 원리금을 잘 갚는 거죠. 그런데 원리금을 연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통상 뭐 원리금을 연체하는데 그것이 뭐 3개월이 됐다. 이것을 부실채권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연체가 된다면 역시 이제 부실채권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차주한테 독촉하겠죠? 야, 돈 갚아라. 갚아라. 근데 안 갚으니까 전화, 내용 증명, 그리고 안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경매를 신청한다. 자, 금융기관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신청, 뭐 이를테면 매각의 준비, 매각기일, 배당 약 한 10여 개월에 걸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은행은 그 1순위 근저당권 통상 그것을 배당을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 그래서 대출 원금은 7억,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 그런데 7억에다가 이자를 한 1억 2천만 원 못 갚았다. 예, 그래서 실제 원금은 대출 원금 7억에 이자 1억 2천만 원, 8억 2천만 원. 그러면 이때 이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8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인 거니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PL은 왜 발생할까? 네,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하니까 발생한다. 그러면 차주가 왜 원리금을 연체할까? 뭔가 차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 회사가 좀 부도가 났다거나, 예, 이를테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 은행은 이렇게 경매 신청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좋은데 은행들이 이런 부실채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네. 인력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회사에 대한 건전성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실난 채권들을 가령 KB가 모아서 풀로 만들어서 그죠? 예, 풀로 만들어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IB가 SPC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그 낙찰받은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AMC, 일명 자산관리회사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가 그 부실채권을 또 재판매하거나 또는 직접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AMC에서 일반 개인 또는 일반 법인 NPL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내가 론세일로 산다면 즉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저의 이름으로 바꾸는 론세일 방식으로 산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자본 5억, 대부업, 법인 즉 자기자본 5억의 대부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꼭 론세일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령 채무인수 방식으로 산다. 채무인수 방식은 채무를 떠안는 방식이고 근저당권의 명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아까 그 10억짜리 아파트 근저당권은 아까 7억 원 대출원금 채권 최고액 8억 4천 근데 실제 채권액은 8억 2천이라고 보고 이 경매가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한 7억에서 7억 5천만 원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SPC 입장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AMC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팔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얼마에 파냐? 낙찰이 7억에서 7억 5천 되는 거니까 제3자인 제가 한 7억 3천에 팔아라. 그러면 7억에도 낙찰되고 7억 5천에도 낙찰되는 거니까 7억 3천이면은 그냥 확정적으로 파는 거니까 나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팔 수 있다. 론세일 방식으로는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기 자본 5억, 대부법인. 그런데 저는 그런 대부법인이 없다. 그냥 개인 이름으로 사고 싶다. 그랬더니 AMC가 그래 그러면 채무인수 방식으로 사가라.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까 1순위 근저당권 실제 채권액은 우선매제권이 있는 금액이 8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7억 3천만 원에 매수합니다. 채무인수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입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때요? 10억짜리가 두 번 유찰돼서 6억 4천. 낙찰이 얼마에 될까? 입찰가 얼마 쓸까? 기존의 낙찰 사례. 그랬더니 이를테면 7억에서 7억 5천. 정말 낙찰 꼭 받고 싶다. 그러면 한 7억 6천이나 7천 쓰고 뭐 낙찰돼도 그만 아니면 안 돼도 그만. 그러면 한 6억 8천에서 한 7억 원 사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 1순위 근저당권을 7억 3천만 원에 매수했다. 그리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샀다. 실제 입찰장에 가는 거죠. 다른 사람 엄청 고민해. 6억 8천, 7억, 7억 3천, 7억 5천, 7억 7천 엄청 고민하죠. 네, 저는 얼마에 쓴다? 네, 시원하게 8억 2천만 원까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1순위 근저당권을 매수했잖아요. 얼마짜리? 8억 2천만 원짜리. 얼마에? 7억 3천만 원에. 근데 실제 저는 얼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8억 2천만 원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실제 입찰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존 낙찰가에 고민할 때 저는 시원하게 8억 2천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우월적인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 부실난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추가의 비용이 없는 거죠? 8억 2천만 원짜리 샀지만 7억 3천만 원만 지급하면 사실상 저의 자금 투여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채권을 할인해서 싸게 산 다음에 채권만큼 풀로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은 다음 뭔가를 정리한다. 이것이 NPL의 첫 번째 투자의 강점, 우월적인 낙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NPL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된다? 바로 구두 상품권을 생각하면 가장 쉽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텐디 구두를 사고 싶다. 그런데
그 텐디 구두 상품권 30만 원짜리를 제가 구두 빵에 갔더니 구두빵에서 아저씨께서 그 30만 원짜리를 할인해서 20만 원 주고 팔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3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20만 원 주고 샀어. 그리고 실제 제가 백화점 가서 텐디 구두를 30만 원 주고 샀어. 그리고 제가 구두 상품권 30만 원짜리를 줬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더 이상 끝난 거죠? 추가의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실제 30만 원짜리 구두를 여러분 저는 얼마에 산 겁니까? 네, 바로 20만 원 주고 산 거죠. 이게 바로 MPL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구두 상품권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런 MPL 강의 뭐 4주, 5주에 뭐 7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역시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좀 제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2월 15일 날 저희 용산의 MPL 특강 한 번만 들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도 조만간 MPL 정규반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요. MPL의 첫 번째 강점, 바로 이 우월적인 낙찰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실제 이런 MPL을 이렇게 채무인수 방식으로 사서 수익을 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은 저의 새로운 MPL 강의였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 경매, MPL, 뭐 세강공매, 뭐 온비드 공매, 분양 다 아는 것, 주식, 그죠? 모든 것.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척척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원탑, 저는 설춘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환 캠퍼스, 설춘환 캠퍼스 최고! 최고!